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황혜숙 옮김. 사이토 다카시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입니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몇 개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 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 30대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50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꿀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가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50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에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고 운운하며 얕잡아 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 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는다. 이 일은 전치 한 달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불평도 주저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해내자.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까딱 잘못하면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져서 곡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불만만 자꾸 호소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만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어지간히 깊다는 증거다.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얼마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내가 콧노래에 맞추어 가볍게 춤추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늘 행복하시네요 라고 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내 진심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도 짐작했을 것이다. 나는 교육에 대한 정열이 넘쳐난다고 할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 운동선수가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 들어가서 평소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내 강의도 그와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의 정열 넘치는 강의는 최고였어요. 라는 말을 듣곤 한다. 나에게 대학 강의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그 자체로 성취감을 주는 행위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른바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내 지인은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산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론인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많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의 몸에서 행복의 향기가 온 집안으로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즉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은 개라는 말이다. 애견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 온갖 걱정거리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부드러운 털의 감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양이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의 장 그르니에라는 작가는 섬이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썼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고양이에게는 자기 시간, 자기 세계가 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 그런 고양이의 존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대형 음반 판매장에는 No Music, No Life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 있을 때가 있다.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 이는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문구에서 뮤직에 해당하는 곳을 다른 말로 대체해보자 라는 과제를 내주곤 한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이 들어갈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No soccer, no life.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니까 No TV, no life. 포도주를 매우 사랑한다면 No wine, no life.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긴다. 앞에서 말한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과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에 파는 대신 돈을 받는다. 그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신에 대한 회사의 평가가 변했다면 당연히 자기 노동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다른 회사에 팔겠다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당신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연봉 6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지만 실력을 운운해 봤자 그것을 얼마에 살지는 사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어쨌거나 자신이 희망하는 가치만큼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이 제안하는 임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설령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자존심을 다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사회가 그러한 체제로 움직인다는 뜻일 뿐이다. 개인이 싸울 상대가 아니라면 더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임원 정년도 재고용도 그저 회사가 살아남으려는 고육지책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사회를 유지하고자 만들어낸 제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50세야말로 철학을 알만한 나이. 미의 세계 이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또는 요새 역사 붐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SNS라는 새로운 감옥에 갇히다. SNS의 전성기를 맞은 지금 사람들과 더 손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유명 인사는 물론 일반인도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궁지에 몰리는 시대다. 점원 한 명이 손님에게 실수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퍼지면 갑자기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감시의 눈에 노출되어 있다. 나 역시 이젠 강연회 등에서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다. 누군가가 강연회의 특정 부분만 목소리 톤을 강조하거나 앞뒤 문맥을 잘라서 어딘가에 퍼뜨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무리 조심해도 혼자 힘으로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의 3장, 파놉티콘 감시체제에서 감옥의 건축 양식을 예로 들면서 감시하는 시선의 내면화를 언급했다. 감옥은 감시원을 죄수를 볼 수 있지만 감옥에서는 감시원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감시원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체제다. 죄수로서는 비록 감시원이 안 보고 있어도 늘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한 행동은 할 수 없다. 이윽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 감시하고 자진해서 종속하게 된다는 논리다. SNS 사회에서는 누구나 감시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상호 감시 사회에서는 서로 끌어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SNS 사회에서는 누구나 감시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상호 감시 사회에서는 서로 끌어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텔레비전의 각종 정보 방송에는 일주일 동안의 사건, 사고를 돌아보는 코너가 많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뉴스를 크게 다루지만 불륜 등 유명인의 추문도 놀랄 만큼 많이 나온다. 물론 보도되는 당사자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뉴스에 열광하는 대중의 모습에는 마녀 사냥에서 보이는 흥분과 비슷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주에 한 명꼴로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축제의 시기가 끝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왜 연예인의 불륜기사 하나로 그렇게 온 나라에 난리가 났던 것일까? 세상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널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렇게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군중 심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희생양을 요구하는 우리의 군중 심리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감시라는 시선이 없던 시대를 동경하고 그런 시대를 그린 작품에서 마음을 치유하곤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나이가 50에 이르면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분자 생물학자이자 스쿠바 대학 명예교수인 무라카미 가즈오는 예전에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표현을 썼다. 잠들어 있던 DNA에 불을 붙인다고나 할까? 내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뛰어난 인재를 만나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이다. 50세가 되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쁘다. 다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소곳이 앉아 차를 만드는 동작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도 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춤이란 인간의 표현 욕구의 가장 원시적인 발로이며 특히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0세에 춤을 추는 사람이 예전에는 사교 댄스 애호가들을 제외하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댄스 모임이 있다. 플라멩고나 플라 댄스도 좋고 여성은 벨리 댄스도 출 수 있다. 그런 춤을 배우는 사람은 50세는 물론이고 훨씬 고령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동물 행복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콜라드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을 보면 많은 동물이 구애의 춤을 춘다고 한다. 몸 전체를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구애하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버들붕어는 다른 버들붕어를 만났을 때 빛나는 정열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정말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빛난다. 재미있게도 이때 성별을 알 수 없어서 상대방이 암컷이면 사랑의 원형물을 추고 수컷이면 싸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춤은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준다. 몸을 곧게 펴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뇌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야말로 감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나이가 50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힘을 뺄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 화를 잘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노라는 감정은 뇌의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뇌 연구학자에 따르면 그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그런데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두엽을 단련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며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다.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나는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 좋다. 나는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소수 취향의 작품을 사랑한다.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교류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규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요한 페터 에커만이 괴테와의 대화를 읽으면서 당신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했었군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접수했으니 괜찮아요, 괴테 아저씨. 라고 속삭여 본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죠. 당신의 생각은 조금이나마 내가 알았으니 편히 쉬세요, 니체씨. 라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다. 어떤 형태든 자기 취향에 맞는 인생 모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정력선용이라는 말을 중요시했다. 즉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 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어떨까?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